제가 오늘 책갈피를 드린 이유입니다. 이분이 김민섭 작가인데요. 책 여러 권 쓰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 제목도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책 제목만 봐서는 절대 안 팔릴 것 같은 책입니다. 이걸 누가 사서 읽을래나. 그런데 의외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독자들이. 그래서 사서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릉에서 지금 사시는데, 강릉에 당신의 강릉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어요. 좀 독특한 서점을 운영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서점인데 서점 같지 않은 서점을 좀 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고 전국 팔도에 있는 서점들을 우리 부인님하고 주말마다 맨날 도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사고 이제 사인을 받고 제가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잘 돼야 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책갈피를 거기 꽂아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책갈피만 샀으니까 책은 이제 각자 사줘가지고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혹시 우린 뭐 강릉 가까우니까 놀러 가실 때 있으시면 당신의 강릉 한번 쳐보시면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글 쓰고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넘길 수 있죠. 진짜 착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저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교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이분을 만나고 되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분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냥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유퀴즈에도 나왔으니까 꽤 유명해가지고 청소년들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1년에 한 500번 정도 다닌대요, 강의를. 돈도 꽤 버실 거예요. 근데 버는 돈을 이제 이미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기부하는 단체, 책 사고 뭐 청소년들 후원하고 이런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꽤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고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청소년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나요? 자기가 하는 말은 늘 비슷하대요.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전 너무 착해서 세상 살려면 좀 약간 좀 독하게 먹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먹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어른인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말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얘 인생을 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엄청 힘들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라,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부담되지 않고 감동이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게 미국에서 꽤 시집에서 꽤 번역시로 유명했던 시이기도 한데,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는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제 마음속엔 제일 많이 오는 거고요. 뭐가 성공이냐?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 그러면 이건 진짜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래 보시면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더 잘 됐어,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너무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았는데, 이 김민섭 작가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람과 이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정말 조곤조곤 말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고요. 인상도 참 좋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찾으셨고 제가 가서 사진 같이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우리 중등에서 독서 캠프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직접 섭외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강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안면 찍고 미리 하고 후원 미리 넣어놓고 이랬는데 사전 작업을 해야 또 강사로 1순위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6월의 주제가 학업과 은사인데 학업, 진로 이게 엄청 아이들에게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제가 우땅지 가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나눈 구절이에요. 큐티 구절입니다. 우땅지에서 요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늘 도전이에요.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물을 찾으라고 이제 쭉 나누고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이제 제가 나눠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쨌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싶은데 제가 나눴던 게 요겁니다.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붙은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무슨 뜻이겠니? 수백만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딱 요거 하나였거든요.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고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기뻤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는 일 그리고 만나는 누군가가 행복과 기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난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 그러면 기쁜 거는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기쁨이라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구화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딜레마, 아픔이다, 약점이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그 무언가는 목적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뭔가 100% 기뻐하거나 100% 행복할 때 그러면 뭔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일들은 전부가 아닌 건가?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버려져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언가를 도구화하거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도구화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기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 기쁜 상태에서 하는 일은 도구화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했는데 끝으로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거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이나 다른 일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대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걸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의 진짜 뜻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 게 너무 보람되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책이 교재예요. 이 책이 그 육과에서 정답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공부의 이유가 뭐냐. 이 책에서 가르치는 정답이 이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학업과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김민서 씨의 삶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이것이 우리의 학업과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큐티 시간에도 나누고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학업과 은사 이제 부모님하고 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또 질문을 돌렸어요. 질문을 돌려가지고 1번 질문을 딱 물어봤습니다. 1번 질문이 네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아이들 정신교육 한 다음에 쓰라고 했으면 되게 좋은 말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쭉 오셔가지고 설문지를 쭉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써서 교감 선생님이 달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써서 내면 됩니다. 이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쓰라고 했더니 자 102명의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76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나의 가르침은 건너가지 못하는구나. 건너가지 못하는구나. 2등이 뭐냐면 시키니까. 자, 엄마가 시켜서, 이 사회가 나에게 강요해서, 학생의 의무는 공부니까. 요렇게. 그리고 3위가 지식을 얻기 위해인데, 이것도 약간 지식을 제 뉘앙스는 건데,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한 다음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건데, 뉘앙스가 1번하고 닮아 있죠. 그래서 1번하고 닮아가지고 거의 80명이 넘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까 봐. 내가 앞으로 낙오자가 되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사회에서 하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죠. 공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과 염려로 하는 공부가 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공부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과감한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자, 너는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니까 안 해도 됨. 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명 나왔어요. 3명. 야, 진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야, 용감한데, 그래서 누군지 좀 찾아내고 싶긴 했는데, 자, 요거까지는 좀 제가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아, 우리 학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부모님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애가 혼자서 이렇게 담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집에서는 애한테 대학에 가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애가 이제 너무 대학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면 가정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랬나? 학교에서도 사실 저는 솔직히 대학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편인데, 애들 다 아는 거죠. 이게 올해 2024년 3월에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예요. 2024년 29.2조입니다. 거의 3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 표면화된 그 사교육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다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일 거예요. 웬만한 산업들은 명함도 못 갖다 댑니다. 정말 사교육이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지금 저는 그래도 고등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중학교 아닌데 비용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초등은 비율은 좀 적은데 금액이 좀 압도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요거 9.5% 오르고 7.9% 올랐잖아요. 중학교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작년하고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변동이 별로 없고요. 고등학교는 그 황금돼지띠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늘었어요. 고등학교 애들은 좀 늘었어요. 느낌 아시죠? 초등은 왕창 줄었습니다. 인원은 왕창 줄었는데 금액은 엄청 늘었죠. 지금 부모님들이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이제 저희 교사회 하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좀 이렇게 공부의 이유 이런 거 나누고 있는데 엄청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쨌든 공부라고 하는 게 빨라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라는 인식이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고 선생님이 지금 딱 요 중등 과정 학부모님 정도 되는, 이제 초등 학부모님 정도 되는 나이죠. 빨라야 됩니다. 일찍 가르쳐야 되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게, 고등학교는 이제 선행의 개념이 없어요. 시켜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있는 거 따라가기도 바쁘죠. 선행이 가능한 건 초등학교 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초등학교의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 사회를 살면서 다 느끼는 겁니다. 참여율이요 80%예요. 10명 중에 8명은 사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의 방침대로 사교육을 안 다니는 애들은 진짜 천연 기념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있지? 보시면 알겠지만 또 전 고등이 제일 많을지 알았어요. 어쨌든 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체능이 좀 포함돼서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초등의 참여율이 어마무시하다.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가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교육 비용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 제가 하나 다 알았나 모르겠네. 아니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제 집이 보령이잖아요. 서울시는요, 이게 통계를 이렇게 내거든요. 2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60만 원, 60만 원에서 80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통계가 잡혀요. 20만 원 미만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읍면에서는요 24%가 20만 원 미만이에요. 참여 학생들에 대해. 서울은요 23%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격차 커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있는 애들은요 서울 애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너무 무서워해서, 우리 동네에서 전교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 올라와서 면접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서울을 도전하러. 그러면 면접 대기실에서 이미 게임 셋이에요. 이미 기회에 눌려가지고 면접 대기실에 갔는데, 야, 서울 애들은 느낌이 다르대. 저는 서울 애들 많이 봤는데 안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대요. 벌써 애들이 막 세련되고 말도 막 또박또박 잘할 것 같고, 자기는 우중충하고 막 수레하고 막 촌스럽고 말도 막 어버버버 할 것 같고, 걔 진짜 잘하는 애거든요. 똑똑한 애인데, 저는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아는데 아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패배주의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있는 애들 우리 있잖아요. 여기 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집 애들은 집이 보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을 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논밭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보면서 이제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시골에 대한 그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시골 뭐 괜찮지. 그런데 그 동기 또래 애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산에 살고 싶어 해요. 여기. 그래서 대학도 멀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 살고 싶대. 우리 딸하고 아들은 여기 뭐 좋긴 한데 굳이 여기 안 살아도 괜찮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되게 많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가 한동대거든요. 기독교, 약간 기독교 대한대학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이게 엄청 잘 나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거리가 너무 멀어. 교수님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게 대안학교 선생님들 뺨치게 열심히 해. 교수님들인데. 그래서 가면 분위기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 애들도. 여기 다산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도시에 대한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 이점 또는 우월함,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다 이렇게 사로잡고 있거든요. 인서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그냥 이 신화처럼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2가지를 더 물었는데 요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님은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끼나요? 네 느낌은 어떠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요걸 먼저 물어봤어요. 2번에
너는 지금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제일 마지막 5번에 부모님은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이죠. 자, 부모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40명. 보통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35명. 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학교니까 이렇지. 아니 공부를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저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보시죠. 50%가 넘어가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죠. 지금 속으로 뭐 뜨끔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가 제일 많아요. 한 40% 정도 나오고요. 넌 지금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있니? 그랬더니 많이 한다는 9명이에요.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야, 자신 있어. 나 엄청 많이 하는데. 9명이고요. 보통이 57%예요. 이건 좀 느낌이 오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강 하는 것 같아요. 그랬고요. 조금 한다, 안 한다 이런 애들이 3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압도적이고 여기가 압도적이라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간절히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닌 거 아시죠? 다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라 했더니 또 수학적인 아이가 있어요. 이걸 퍼센트로 쓴 애가 있어. 부모님이 얼마나 공부를 좋아한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89%. 야, 이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따져봤길래 우리 부모님은 89%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 45%. 보시면 90% 있죠. 100%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죠? 차이가 다 이쪽이 다 낮고요. 이쪽이 다 높아요. 가정에 평화가 있겠냐고요. 네.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묘한 뉘앙스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니? 그러면 이거 엄청 걱정이에요. 이거 엄청 걱정이에요. 제가 이거 엄청 뜨끔한데 저도 제 아이들 때문에 뜨끔했던 적이 많거든요. 한때 위기가 있었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한테는 인정받기 힘들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랬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나는 그냥 너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 제가 하는 말과 제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들을 때 아빠한테 인정받으려면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까지 진짜 뿌리 깊게 내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겸손해졌던, 야, 진짜 이건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보통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애들이 없어요. 겁나 매우 완전히 아주 많이 뭐 이렇게 좀 약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몇 분. 그리고 부모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공부를 못했을 때, 특히 영어를 못했을 때 잔소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영어에 흥미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직설적으로 엄마 아빠는 좋아해 이거고요. 약간 여기 좀 위장술에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집착하진 않아도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로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기본만 하라고 하신다. 기본만. 근데 난 기본도 못하는 것 같다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어떻게. 아주 교묘하신 분 있죠? 중3 때까지는 별로 안 해도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아. 야, 정말. 그리고 요런 애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울면 약해지셔. 이제 더 안 혼내시는 거죠. 살아남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못했댄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 물어봤더니 막 화를 내셔. 자, 아버님들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제. 이거 애들 이렇게 다 써요. 쓰라고 하면 솔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픈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두렵다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애들이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다 능력이 없는 애들 아니거든요. 정말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있다는 거고요. 정답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정답. 이분이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왜 안 넘어갈까요? 왜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시고 저의 전 모습과 비교하여 성장한 부분을 칭찬하세요. 이거 제가 워딩 그대로 쓴 겁니다. 걔가 한 거를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세뇌를 시키셨나?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딱 쓸 수가 있죠? 야,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지 모르니까 얘가 부모님 이분이 여기 학부모 교육 하셔야 되니 나오셔가지고 저보다 낫습니다. 정말 대단하시. 아시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중요해. 그렇지만 너는 훌륭해. 요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살아가다 보면 애들 유튜브도 보잖아요. 유튜브 되게 많이 보고 어쨌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거 혼자서 다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와 관련해서 공교육의 상황은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시범타잖아요. 시범타. 그리고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중간고사 딱 끝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행평가 난립니다. 지금 아마 혹시라도 일반 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이건 공부해라 열심히 해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치열해요. 애들이 처음 시험이니까. 진로와 관련해서 공교육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학점 이수제,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매우 선택형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선택형 교육과정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융합적인 어떤 학문의 인재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2, 3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공별 연계 교과 이수 과목들을 발표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학교에서 이과 오고 싶잖아. 그러면 핵심 과목은 뭐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뭐야. 이걸 쭉 발표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잖아요. 입시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를 가고 싶지? 그러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발표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중에 하나가 경희대예요. 경희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발표했잖아요. 핵심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얘가 생활기록부를 냈는데 여기 핵심 과목이 여기 뭐 화학부인데 미적분 안 했어. 그러면 감점. 권장 과목은 이수했으면 가점. 요렇게 해서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겠다.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멘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를 가겠다고 정해봐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빨리 정해야 돼. 그러면 네 막 적성 검사하고 막 뭐 점수 높게 나오는 과목은 뭐니?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뭐 찾아보고 뭐 그래가지고 이과를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가고 싶은 학교 찾아가지고 그 과 권장 과목이 뭔지 찾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100번은 바뀌어요. 100번은. 나중에 이걸 들었는데 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 가서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알아요? 이 과 아니면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멘붕이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걱정돼 죽겠는데 이게 여기만 애들하고 부모님만 멘붕이 아니죠. 교사들도 지금 환장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약간 배부른 소리예요. 왜냐면 과목 수가 늘어난대.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죠. 우리는 원래 그 정도예요. 원래. 저도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일반 학교 있을 때는 4시간 일주일에 4번만 준비하면 끝이었어요. 내시수를. 과목 한 개 가르치죠. 국어. 고1 국어. 딱 그렇게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선택 과목과 관련돼서 학점 이수제가 되면 선생님이 적어도 3개, 4개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되게 늘어나죠. 그럼 생활기록부 어떻게 해요? 다 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건 원래 출결은 담임이 했단 말이에요. 담임이 아침에 오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안 왔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는지 너 아프니? 그러면 뭐 약봉지나 진단서라도 끊어갖고 와. 그래서 병결 처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택이 됐잖아요. 이 교과 선생님한테 넘어갔어요. 자기 오면 얘가 왜 안 왔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왔는지를 체크하려면 담임한테 물어봐야 돼. 담임은 또 걔한테 물어봐야 되나? 얘가 직접 연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출결 체크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민원이 오죠. 난 분명히 담임선생님한테 아파서 못 온다고 얘기해. 체험학습 썼는데 이 교과에서는 왜 결석이 됐냐?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행정 처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애들이나 학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넘겨주실래요? 아예 자퇴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는다는 얘기가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왜 그러냐면 지금 고1이 처음 변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내신 5등급제거든요. 5등급. 이제 올해 고1 애들부터 5등급이에요. 지금 고2, 고3 애들은 원래 9등급제로 가고요. 얘네부터 5등급제인데 5등급제의 특징은 뭐냐면 1, 2등급 합쳐가지고 1등급이에요. 옛날에 1등급이 4%였거든요. 그럼 서울대, 고대, 연대예요. 근데 지금은 10%, 11%면 이게 이제 인서울이거든요. 근데 1등급이 10%가 됐으니까 1등급을 못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인서울 아웃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벌써. 10%가 1등급인데 내가 1등급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렵겠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아등바등 학교를 다녀봐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자퇴애들 많아졌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엄청 지금 혼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1학기 그 중간고사 시험 봤죠? 망쳤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리고 이제 수행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기말 볼 거란 말이에요. 한 학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대부분 안 나왔다. 그럼 얘는 이제 난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못 가나?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정시로 대학을 간다. 이게 이제 정시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시 비중이 조금씩 늘었고 논술의 비중도 조금씩 늘고 있고 어쨌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늘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수시를 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도 너무 피해요. 이거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정고시에다가 아시겠죠? 페널티를 줘버립니다. 왜냐면 공교육 무너지잖아요. 이거 다 나가지고 검정고시 했는데 대학 잘 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다 나오니까 못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게 생겼다 그죠? 물론 우리는 뭐 대학이 이렇게 크게 저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아이들도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학점 이수제나 요거는 절대 평가로 갔어야 정상이에요. 진짜 절대 평가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수능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있을 줄 알았죠. 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2028 수능 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진짜 완전 폭삭 망했어요. 우리의 기대는 아무런 다시 뒤로 빠꾸 됐으니까 이거 다시 돌이키려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 텐데 어쨌든 2028년은 지나가 봐야 되고요.
2028년 입시에 대한 대학별 계획안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만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불안함을 정말 이렇게 막 크게 하는 교육인데 그게 이제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는 넘겨주세요. 저희는 진로가 아니라 이제 소명이라는 교과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과를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게 메인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김민섭 씨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겠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떤이 똑같으면 어떤 교사든 어떤 사장님이든 어떤 교수든 어떤 뭐가 되든 사실은 그 아이의 정체성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대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우리 학교의 상황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 보세요. 교감이란 사람은 저 나와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공부의 이유가 너무 미래가 걱정돼 이러면 애들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님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봤는데 저 선생님 뭔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마음은 괜찮아, 근데 우리 애를 100% 맡기기에는 뭔가 좀 이런 부모님들이 꼭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엄청 열심히 잘하려고 사실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입시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설득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우리 학교 다녀서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부모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우땅지 보내고 무슨 리더십 교육한다고 하고 맨날 MT 하고 막 반별 모임 한다 그러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이제 여행 끝나고 나서 공부하나 싶으면 또 맨날 춤춰야 된다 그러고 뭘 찍으러 간다 그러고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학교 다니면 애들이 공부를 좀, 제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현재 12학년이에요. 저 20명입니다. 20명. 이거 바로 위에 거. 네, 20명이에요. 지금 12학년이. 이 중에 학적 유지한 애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애. 굳이 학교 안 다녀도 되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걔는 딴 거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필요하면 부를 때만 와요. 부를 때만 오고, 그 다음에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예체능을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이제 다 필요 없기 때문에 12학년 때는 또 수능 수업이 많으니까 그 관련 없는 애들은 또 오전에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20명인데 이 중에 모의고사를 보는 애들이 12명이에요. 12명. 그리고 모의고사 아예 안 보는 애들 8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 합치면 20명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등급 4%입니다. 4%. 그럼 0.8명이죠. 0.8명. 한 명 있거나 빵명 있거나. 여기 정상이에요. 평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평균이 아니라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동아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평균 이하. 여기가 다 먹으니까 그거를 4%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학교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4%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평균 이상 좀 괜찮게 하는 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11%까지예요. 8% 더해가지고 11%까지. 그럼 우리는 20명이니까 2명 정도 나오면 되죠. 3등급까지가 24%까지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에요. 이게 3등급이고 여기까지를 소위 얘는 공부 좀 잘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라고 얘기하는 애가 이 정도고요.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3등급까지가 유의미하고요. 나머지 등급은 그냥 검정고시로 가면 돼요. 그냥 수능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3등급까지. 24%면 몇 명이냐? 이론상 3등급까지가 4.8명 나오면 돼요. 4.8명. 자, 3월 모의고사하고요. 국어 4명 나왔어요. 안타깝네요. 제가 가르쳤는데 4.8명인데 4명 나왔어요. 수학 6명 나왔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확실히 열심히 가르치신다. 근데 5월에 됐더니 국어 7명 됐죠. 이야, 역전. 수학 5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3등급까지 한 이유는 여기까지가 공부를 잘한다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공부를 못한 애들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200명으로 만들면요, 진짜 입시 결과 어마무시하게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의심하지. 아, 우리 애는 아니던데. 어쨌든 통계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 애들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애들이 좀 잘하긴 해요. 이번 애들이 좀 잘하긴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그 작년에 5학년 학부모님들 제가 그 중등과정 설명할 때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11기까지의 진학 결과예요. 11기까지. 그러니까 152명이고요. 제가 2024년 작년 거 안 넣었어요. 제가 이거 맨날 이것만 하고 있기 귀찮아가지고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하는데, 저희가 인서울이라고 소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22.3%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간 거예요. 통계예요. 물론 좀 상위권 대학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아이들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좀 갔고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는, 단일 학교로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동대하고 장신대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대안학교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 쓰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면 여기를 다 써요. 그러면 잘 붙습니다. 엄청 많이 갔어요. 24명이니까 꽤 많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국립대, 저는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국립대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시골로 안 갈라 그래요. 등록금 엄청 싸죠. 뭐 기숙사 잘 돼 있고 과 엄청 많잖아요. 안 망하죠. 지금 우리 애들이 갈 만한 데가 여기 강원대 있잖아요. 춘천에 있는 거. 춘천에 있는 강원대 되게 좋거든요. 지금 또 아시죠? 강원대 다 통합해가지고 올해 다 통합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학이 다 통합해가지고요. 인원수로는 이제 서울대를 능가했습니다. 강원대가 전국 짱이야. 인원으로는. 가면 좋은데 잘 안 가더라고요. 갔던 애들도 다 튀어나와. 편입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국립대 이 정도 가고요. 지방사립대나 전문대들은 이 정도 58%. 그리고 외국으로 하는 애들, 재수하는 애들 최근에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우리가 공부가 점점점 잘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하는 애들이 꽤 많아졌고요. 공부를 잘할수록 재수 많이 해요. 동하고 모르긴 몰라도 한 40%는 넘을 겁니다. 재수 비율이. 네, 재수 비율이 40%. 왜냐하면 걔네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더 하면 확실히 더. 그래서 입시 결과 보면 동학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재수생들 대거 가거든요. 플랜카드 걸리면 막 빼고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엄청 잘한다 이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면서도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이제 뭐 이대도 가고 웬만한 중요한 대학들은요, 애들이 이제 다 선배들이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다 갔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진학이나 진로에 있어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가치가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고 그냥 패배자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이제 넘겨줘 보실래요? 이거는 2023년 뭐 결과인데 여기 좀 잘 가서 그래요. 정시에 애들이 좀 잘 가기도 했고요. 논술 전형이 생각보다 우리 애들이 되게 잘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넘겨줘 보세요. 요거 왜 당신이 왜 이렇게 도와주냐? 네가 잘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냐? 이럴 때, 너를 통해서 퍼져나가면 좋겠어.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저는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 네. 그래서 얘가 바뀌잖아요. 얘가 지금 어디 갔지? 캐나다 갔나 그래요. 얘가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친환경 디자인
사실 그걸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가능하면 환경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그걸 공부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다. 그래서 유학까지 떠나고 했거든요. 인생의 가치관을 좀 바꿔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안 바뀌어요, 애들이. 80% 이상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억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교사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보여주고 자신 있게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아이들도 감동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과를 내지만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졸업생들로 성장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학업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2개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네, 잠깐 나오셔서 우리 현안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 가르침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맨 땅에 계속 이제 돈을 붓고 있는 건데 세금 내고 교육비 따로 내고 근데 학교는 계속 어렵고 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 구조를 좀 선순환으로 바꿔보려고 대안학교 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잠깐 교장 선생님 나와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장 선생님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백철 선생님 그 강의는 제가 그 전국 최고다 생각. 전국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 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수업할 때 그때 그 자신에 찬 활기를 딱 볼 때 그때가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여러분도 사실 앞에서 교감 선생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이 젊은 시절을 미랄들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 설립자이시면서 1, 2대 교장 선생님이 정기원 선생님이신데 10년 하고 신경교정 4기 그러니까 뇌종양 말기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사실 제가 같이 이제 일하면서는 1년을 그러니까 우리의 10년을 1년처럼 쓰신 것 같다. 그럴 만큼 정말 우리 흔히 표현하기로 뼈를 갈아 넣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미랄들에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본인을 작은 미랄이라고 하셨고 마지막 이취임식 때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미랄들에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막 제가 가슴이 떨리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선생님들이 이곳에 저는 계시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12년을 미랄두레에서 함께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도 이 시절을 함께 보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이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교장 선생님, 정견 선생님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건강 잘 돌보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격려, 위로 이런 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딱 그 말이 끝나고 이제 가시기 바로 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그 얘기를 하셔서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건강은 저희가 잘 챙겨야죠. 최선도 저희가 잘 해야 되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최근에 약간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비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부모님들께는 오픈했는데 이번 학부모 교육 때마다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그러니까 이제 셋째, 넷째마다 2학기 대한교육기관 급식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내야 하는 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민원 아닌 민원 그리고 피켓팅 시위도 하고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6월 9일에 토론회가 한 번 있었고 거기에 교육청 과장하고 도청 과장이 청소년 정책 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이런 거의 대안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교사가 한 300분 이상 참석했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다 대안학교 급식비를 안 준다고 저기에 있는 청소년 정책 과장 두 분이 계셨는데 도청 과장은 좀 여유 있더라고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청 과장이 이 부분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살이 이 경기도 교육청 이 과장에게 지금 진짜 무섭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날이 서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밥 먹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좀 뭔가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사실 급식비 지원 나오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급식비를 매달 10만 원씩 내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급식비 지원이 정부로부터 오면서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길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대한교육기관이 등록이 되면서 저희를 관할하는 관할청이 교육청이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미등록으로 있을 때는 경기도청, 그다음에 남양주시청이 70대 30으로 급식비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신분이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육부 산하 기관이 됐는데 그럼 이제 도청에서 하던 30%를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이제 도청에서 넘긴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제 수순이었는데 교육청이 이거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는 급식비가 문제없이 통과가 됐는데 하반기 급식비가 도청에서 이 예산을 안 잡으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한교육기관 아이들 우리 미랄들이 급식비를 지원 못 받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 넣고 요청해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도청이 다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오늘 아마 대한교육신문에는 나왔는데 경기도 의회 의장이 교육청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한 거죠.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만약에 교육청이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지사가 김동연 지사입니다. 어쨌든 응원해 주세요. 어쨌든 경기도 도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 못 받는 상황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상황이 됐고요. 오늘 중재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학기의 급식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경기도 교육청이 이게 뭐 억지로라도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요 다음 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저희가 등록 대안학교가 된 건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저희는 미등록 아닙니다. 등록 기관이 됐고 그러나 재정 지원, 학력 인정은 사실 국가에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그 재정 지원 중에 운영비에는 교사 인건비가 포함된 이것을 교육감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인 조항들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의회 추경 예산에 급식비를 넣으면서 운영비도 넣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경기도 의회의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넣으면은 거기에 최소한의 교사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인천교육청에서는 이미 협의를 해가지고 대한교육기관 교사 1인당 3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월급을 학교당 뭐 인원수에 맞게지만 대략 3명, 그러니까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 10월에 추경은 이번에 여름에 세워지고 10월이면 본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때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걸 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작년에 한번 부모님들께 살짝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 소득세법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5만 명 서명이 가능하면 좀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전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500명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 기억으로는 너무 적게 1,500명은 아니고 한 8,000명인가? 제가 이 숫자 약해가지고 어쨌든 너무 적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5만 명에 너무 적어서 아예 이게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혹은 이제 요것을 막 추진했던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쪽에서는 우리 대안학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이 소득세법 개정,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저희 학교에서 한 가정당 그러니까 두 분하고 친인척 모아서 한 가정당 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미랄도레에 좀 파워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랄도레 학교가 학생 수가 거의 300명에 달하는 우리 기독대안학교 진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미랄도레 학교, 소명학교, 샘물학교, 별무리 학교, 꿈의 학교 이런 그래도 메이저급 학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좀 애써 주셔야 정말 힘든 학교들이 저희들 덕에 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병철 선생님도 너가 잘 돼야 된다. 당신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더 앞장서서 이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미랄도레학교 선생님들도 그 최전선 그리고 앞장서서 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내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내일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 대안학교 진영에 어렵게 힘겹게 지금 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조금은 힘을 얻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 미랄도레학교 중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몽골 해외 이동 배움입니다. 여기 8학년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올해가 2012년 몽골 해외 이동 배움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갑니다. 한 명 차이긴 한데 가장 많은 이때까지 중에 플러스 원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가고 선생님들 포함해서 41명 가니까 가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고 그래서 이번 선생님들도 그런 이제 의미를 안고 가고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숫자 약하지만 이때까지 몽골에 쏟아부은 돈이 한 7억 6천 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몽골 해외 이동 배움에 내주신 비용을 쭉 계산해 봤더니 한 7억 6천 정도 되고 전체 아이들의 참여 수가 한 300명이 좀 넘습니다. 맨날 25명, 30명, 적을 땐 뭐 20명 이렇게 갔었는데 벌써 12회차가 되기 때문에 300명이 넘어섰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다녀온 분들이 계시고 뭐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합해서 이미 30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미랄둘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뭐 이걸 평생 영원히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몽골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너무 크다 저희가 판단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미국에서 뭐 기생충 영화의 관객 수를 넘겼다고 하는 그 예수의 생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후원해 주고 싶다. 볼 수 있도록 개봉 전인데 그래서 지금 7월에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 영화관을 대관해서 이 영화를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7월 달에 초등, 중고등 나눠서 이 예수의 생애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 중에 자랑스럽죠.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근데 본인 누군지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또 이런 아주 선한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 해외 이동 배움 떠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도 계신데 우리 6분의 선생님들이 가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응원하고. 요번에는 우리 김병철 교감 선생님이 총 리더로 못 가시고 몽골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이훈 선생님께서 어머니 훈장을 달고 이제 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 콘텐츠 예수의 생애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이순신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하신 우리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 제공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백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복적 생활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찰부, 우리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로 시작해서 또 김병철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의 가치, 그냥 공부가 아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교육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대안학교들이 처해 있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나눔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신 학부모님 포함해서 저희들 교사들 모두가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의 바램 또 그리고 우리의 소망 한 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젠가 하나님 이때에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랄둘의 학교, 이 학교가 우리의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학교로 세워져 가길. 우리는 동역자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의 도울자로 세우신 거지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육의 주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 안에 아프고 또 상처받은 미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고 상처받은 미랄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능력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것이 능력이며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교과 과정이 이제 둘째 마당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직하게, 그리고 또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길,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 중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몽골 배움 해외 이동 배움이 준비 중인데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미랄들 잘 준비되어져서 건강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기독교 부모로 불러주시고 또 교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저희들 학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뤄갈 수 있음을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독교 학부모와 저희 교사들이 연합함으로 이 미랄들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학교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며 그 부르심을 자신의 공부의 목적으로 삼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들의 그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 마지막 마무리 과정 중에서도 함께하셔서 정직하게 그 시험을 그 과정에 그 주시는 그 배움을 정직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동 배움 가운데서 또 준비하는 가정 미랄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고 이 황폐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우리는 미랄의 헌신과 두레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미랄의 삶과 두레의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우리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미랄둘의 학교 부모로, 교사로 또 이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서로가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들 모두가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7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교육과정이지만 그 과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 축복하셔서 영육이 항상 건강하고 또 가정과 일터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학교, 그 학교를 지키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 위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도록 수고한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 그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늘 그 안에서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 교육을 마쳤고요. 6월 교육은 혹시 7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잠깐 요 앞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네, 중국 관련해서